好，我是来自 Postech 的李丁浩，认识你们很高兴。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은데, 저는 포스텍에서 현재 북한 도시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자리에 온 게 괜한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한국에 이제 우리 세대가 어떻게 내다보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교제하면서 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창조사역협력가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외국분들에게는 더욱더 낯설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창조사역협력가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크게 디자이너, 기획자, 연구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상담심리를 전공을 해가지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브랜딩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해서 이제 온라인 공간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서 오프라인이 전환되어야 할 시기다. 오히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 나는 초점을 맞춰서 약간 블루오션을 노려보겠다 하는 관심을 갖고 도시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기획 그리고 브랜딩에서도 오프라인 공간 기획을 더해서 브랜딩 디자이너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도시를 더 관심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 연구원이라는 직을 포스텍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업으로서 저를 소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창조사역협력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창조사역협력가는 사실 제가 지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보고 따서 지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출처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사역협력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태초의 세상을 태초의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 당시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표와 초점을 두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저는 이제 브랜딩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해서 브랜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두 다 이제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을 카카오 앱 가지고 계시죠? 카카오톡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SNS로서 소셜적인 이런 관계 역할, 메신저 역할로서만 포지션을 잡고 시작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망은 우리가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나 현재 다양한 직종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내 브랜딩, 나를 아이덴티티로 확실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창조사역협력가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에 이제 눈길도 많이 가고 디자이너여서 그런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에 굉장한 이제 이 말 참 좋다, 끌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있어서 그렇고 이 문구를 제 약간 좌우명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에는 이거를 그냥 그 워딩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를 단순히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정의를 해서 디자인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창조사역협력가로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창조사역협력가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봤을 때 아담이 최초의 창조사역협력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담이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가장 했던 일 첫 번째가 이름을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붙이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브랜딩에서 네이밍, 한 브랜드를 만들 때 이름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관으로 만들어졌는지 비주얼라이징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브랜딩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고 소양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하는 일과 내 일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더 집중해서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근데 그 토브의 어원을 살펴보면 연합함,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함, 하나됨,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본질의 내용은 연합함, 하나됨으로써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내가 처해진 이 환경에서는 통일, 이 분단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통일에 대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가져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치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국제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이 통일의 영향력이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한 한반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이 부분에 더욱더 마음을 갖고 현재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가장 핫한 뉴스. 네, 이스라엘 이팔 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팔 전쟁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과연 우리와 무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 김치님. 네. 무관하지 않다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세요? 혹시 무관하다고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는 없네요. 사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관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쟁? 당연히 가슴 아픈 일이지. 그치만 나와는 무관해. 지금 나와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 당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와 그 중동 국가가 있는 곳 너무 거리상으로도 멀잖아. 나한테 줄 영향이 뭐가 있어 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무관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 나이에 이게 유관하다라고 알고 계신 걸 보니까 성구안이 있으신 것 같고 좋은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일과 무관하다고?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통일과 유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거는 조금 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드시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유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 인간사 다 연결은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사실 이념적인 전쟁도 있고 종교적 전쟁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 어느 하나만 끊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도 연결되어 있고 중국도 연결되어 있고 되게 다양한 국가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 너무 많은 정신과 힘을 쏟다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경시될 수 있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 얼떨결에 또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통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현수막에 보이다시피 에콜로지 에클레시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 말이 왜? 근데 왜? 생태적 에클레시아 이게 왜? 통일과 중국과 이게 뭔 연관일까?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서히 천천히 이
주제로 여기에 서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풀어나갈 이야기도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콜로지, 생태학이죠. 근데 이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물론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있는 단어 ESG 많이 들어보셨죠? ESG의 E의 영역에 해당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삶이라는 이 생태 체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엮여 있고, 아까 이팔 전쟁, 분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태학적 관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환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 해서 생태학을 가지고 왔고, 에클레시아,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나요? 아까 기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다닌 분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말과 굉장히 연상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교회라는 말보다 어원을 찾아봤을 때 밖으로 부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그리고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이 연결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서 정의 내리고 싶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이 에콜로지 분야에서는 엔트로피,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이 세워두었던 질서들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어떻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질서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변화들을 제가 여러 연구원분들과 함께 역사의 변곡점 그리고 시대의 변곡점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갈 거고요. 에클레시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지금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통일과 이게 엮여져서 어떤 장단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는 코끼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콜로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절대적 진리죠. 높아지는 엔트로피. 혹시 엔트로피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낯설죠? 네. 낯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아세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1법칙은 이제 그 에너지가 같은 변화되더라도 일정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네, 들으니까 생각이 날 것 같죠? 네, 그런 명제, 진리가 있는데 이제 그것과 2차적으로 연력학에서 사용되는 제2 법칙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에너지를 더해갈수록 우리는 무질서, 무작위성으로 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엔트로피는 무질서, 무작위성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대환란이 올 거라고, 그쵸? 근데 이것을 이제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과학적인 근거까지 더해서 이렇게 세계를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미국이 현재는 질서를 정립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왜 대중봉쇄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그렇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 처음에 이제 이 미국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2차 대전이 끝나가는 시점쯤에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우리나라 따르고 너네 나라 따르고 하면은 이제 무역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금본위제라고 정해서 일정한 우리가 다 협약을 한 거예요. 금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고 무역을 하겠다. 돈을 이걸로 환산을 할 거야. 라는 금본위제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금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될 때는 막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나요? 네,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이제 또 없으면 물가가 확 치솟겠죠. 이게 되게 변동이 너무 금에 의존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때다, 우리가 이 시점을 치고 들어가서 정립을 하고 질서를 세울 때다 해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이제 조금 더 그 금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우리를 통해서 완화시켜줄게 하는 관점으로 중간에 달러를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기준을 책정해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IMF라는 국제기구가 설립이 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약간 이제 미국이 이 세계의 질서와 금융 질서를 재패하겠다라는 시작점, 출발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미소도 미국, 소련이 동맹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소가 독일, 나치를 대항해서 이제 연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마지막 이제 끝나갈 무렵에 미국이 이제 끝물이니까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 우리가 이 질서를 어떻게 보면 창조사회 협력가로서 미국이 행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죠. 그런 질서와 체계를 정립하려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미국 중심이다 보니 이제 소련은 우리는 그 IMF, 월드뱅크 들어가지 않겠어. 너희들이 중심으로 되는 거 우리는 단독체제에 반대해 라는 주장으로 거부를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분단 상황이 대치가 됩니다. 서부전선, 유럽 쪽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분리가 되죠. 이념적으로.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과 남한, 우리 분단 상황이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우리의 적이 사라졌다. 그럼 우리 내군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이렇게 갈등 관계가 되면서 대소련 봉쇄 정책을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행보죠. 근데 이때 여러분 혹시 이제 소련 핵개발 관련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련 핵개발, 미국 핵개발. 요 앞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네,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 혹시 보셨나요? 다들 안 보셨군요. 오펜하이머 꼭 봐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예요. 생각도 많이 던져주고. 네,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는데, 이제 미국이 그때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핵을 만들어요. 근데 이 핵 단일 보유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미국 주도로 가는 행보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립 상황이 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불과 4년밖에 안 돼서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단일 체제가 아닌 약간 대치가 제대로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포지션 자체로.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내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생기면서 이제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미국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 이 분이 메카시 의원인데, 상원 의원인데 사실은 공산당 출신이에요. 공산당인데 이제 사실상 우리 사회, 미국 사회 국가의 곳곳에 이제 공산당원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약간 아군을 팔고 나는 득표를 하겠어. 나는 너희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뭔가 반공 이데올로기적인 말을 시사하면서
이렇게 아군을 팔아버렸다 해야 되나요? 조금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실까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그들을 적발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메카시 광풍, 메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도 이때 이제 소련이 금방 이제 핵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미국 내 그 핵 개발을 주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소련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 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이 광풍을 타고 이 사람도 의심해 봐야 돼라는 이렇게 흐름으로 이끌어가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이제 몰아내고 몰아세우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쫓겨나게 된 한 분이 더 있는데 천쉐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중국어로 해야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젠쉐슨이라는 분인데 전학삼 이분이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분은 천재 과학자, 이제 우주항공의 1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와서 양탄일성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폭탄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이 세 개를 한번 3콤보로 성공해버려요. 물론 순차적으로. 네, 근데 굉장히 이 계기를 통해서 중국이 국제사회 무대라는 곳에 발디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고위급의 계층들이 그리고 이분들을 존경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 이분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되어버렸을 뿐이지 뭐 공산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오히려 미국 유학을 이제 장려하고 유학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국방부 해군부 차관은 미국이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렸어. 어떻게 이 사람을 보내버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는 이제 공산당과 무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카시즘에 의해서 중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1951년 한국은 이제 한국 전쟁 중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일본을 불러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그래서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 동아시아의 군사 병참 기지로서 우리가 너네를 사용하겠어. 그 대신 뭐 한국을 이렇게 조선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한 거죠, 서로. 그래서 이제 군사 병참 기지로 삼고 이제 메가더가 평화헌법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 들어봐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화헌법을 세우면서 한국 전쟁의 특수범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뭐 그렇게 조선이나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경계를 딱 선 짓고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을 방지시켜 준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일본은 군사적인 부분, 국방의 부분을 미국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 우리는 너희들에게 맡길게.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한 돈을 가지고 일본은 경제적인 성장의 발판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GDP 40%까지 추격을 하게 돼요. 꽤나 높게, 빠르게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나 미쓰비시, 유명한 일본 그 산업에 지금 봐도 너무나 손색 없을 정도로 괜찮은 그런 기업들의 발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질서를 지켜야 되고 우리보다 치고 오면 안 돼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강제적으로 더욱더 많은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질서를 이제 세계 평화라는 명목으로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근데 이제 신흥 강국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중국이 뜨고 있죠. 근데 미국의 이제 천쉐슨을 발판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 돌입하고 선언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배치 구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상적으로 봉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정, 이제 우리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위안부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북한과의 관계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드 배치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에 굴하지 않고 미국은 이제 미국 경제의 60%를 추격하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중 무역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말 힘들게 경험해왔고 겪어왔던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을 제재하는데 또 한 번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미국 경제의 70~80% 수준의 GDP를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과 산업 같은 부분으로 규제를 시도하지만, 사실 중국과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대치 상황을 겪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산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수가 있는데 온전히 떼어내기란 쉽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이런 규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완벽한 규제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질서가 점차 흔들리고 있죠. 뭔가 제재를 가하나 원하는 대로 제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역사의 변곡점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친유대와 반유대, 이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 전쟁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먼저 시대의 변곡점 1대1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중심의 금융 경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브레튼 우즈의 중국판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과 다르게 중국몽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 꿈은 더 커요. 이제 지상이나 해상이 아니고 해저 그리고 우주까지 포부를 펼칩니다. 그래서 우주 굴기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패권의 최대 전선을 이렇게 도식화해봤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G7과 캠프 데이비드라고 해서 한미일과 그 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영입해서 더욱더 복잡하고 단단한 이런 미중 패권의 두 라인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대치를 이루는 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브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낯선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브릭스라고 해서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해서 이렇게 연맹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중동 국가와 에티오피아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도 더욱더 연합이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보기 쉬우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G1, G2, G3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죠? 익숙하실까요? 네, 많이 얼핏 들어보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치와 이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종교, 생태 이런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구획화되고 분리가 돼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G1, G2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G3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28 전쟁도 이제 이 부분에 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랍, 무슬림, 이 단체, 브릭스도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이 중동 국가가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국가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이 중동 국가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블럭이 어느 곳으로 갈 건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한다?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변곡점을 이제 G3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의 변곡점을 설명할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시로 들고 왔어요. 여러분, 역사는 유대인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지?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거지 굳이 유대인에 따라서 흘러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유대인의 공부법, 학습법, 교육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들이 되게 음모론도 많고 미국 사회는 유대인들이 다 조종하고 있어 라는 음모론도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유대인의 흐름에 따라서 이 역사의 흐름이 변경되고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 스페인이 엄청 강세했을 때 혹은 독일이 엄청 강세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과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나라가 굉장히 부국강병한 시기를 보냈다가 마음이 바뀌면서 혹은 이들을 대척하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국가들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결코 그냥 하나의 썰 정도로만 지나가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애굽을 두고 총리의 역할을 맡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이집트가 부국강병하고 제국이 변형되는 시점을 맞이해요. 근데 성경 속에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왔을 때 그 왕이 섰을 때 이제 모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는 오히려 제국이 몰락하는 흐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 이제 유대인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을 보면 굉장히 유대인이 굉장히 중직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부들이 저희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중동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볼 때 성경 속의 인물들, 성경의 흐름에 따르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대립으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의 입장으로서 이거를 하나의 신화 혹은 재밌는 이야기로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도로 갔을 때 이제 중국이라는 미국과 이런 균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중국이 이렇게 빈살만과 손을 잡으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순위파 친미 쪽이 있고 시아파 해서 이제 조금 러시아와 오히려 손을 잡고 있는 조금 우리가 말하기로는 폭력적인 그분들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두 파가 굉장히 대립이 심해요. 근데 이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진핑이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산국가, 적대적이고 굉장히 조금은 닫혀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합을 유도하고 주도한다고? 어떻게 보면 미국 질서에서 중국 질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무역 규모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튼 시스템에 대항해서 스위프트라는 체제를 갖고 미국이 이제 석유를 거래할 때, 무역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대항해서 칩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하겠다.
이제 대항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맹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브릭스 화폐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힘과 이런 부분들이 세계로 진출해가는 과정들이 결코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뭐 저러다 말겠지 하는 부분에서 그냥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팔 전쟁을 통해서. 근데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네타냐후. 그 미국에서 자기들을 초청해주지 않자 이것들을 대적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너네 나 부르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시진핑 만나러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밀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밌고 조금 이상한 흐름으로 흘러가네? 막 이렇게 한번 관점을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요즘 뜨고 있는 뉴스죠. 이팔 전쟁.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잘 정리된 그림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견제해서 오히려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를 아까 시아파와 수니파와 대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신기하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 군사 지원을 또 이란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엮여 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G1, G2 그리고 새롭게 뜨고 있는 G3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한국인으로서 혹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를 보고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것보다 사실 더 작은데 제가 조금 키웠어요. 근데 여기에 이 한반도가 사실 1대1로의 문고리 이제 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중국은 그 끝을 살짝 살펴보면 이 태평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혹은 한반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러시아는 또 동항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항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쟁을 많이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명나라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청나라는 우리 이제 고려를 이렇게 먹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재밌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삼국, 러시아, 중국이 이어져 있는 삼국을 두고 있는 국경 도시가 있거든요. 이 국경 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사실 통로로서 유통하는 거에 있어서도 무역의 통로와 창구로서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관광 산업도 만만치 않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유통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 우리 분단 국가로서 북한을 통하지 못하고 돌아서 받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기름값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국경을 맞닿은 포지션에서 우리가 연결점으로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더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 부산이 1대1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그 물꼬로서 시작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중국의 꿈과 포부를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포지션에서 부산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항에는 청진리, 포항제철이 있는데 북한 청진시에는 포항구역과 김책제철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여기가 포항이에요. 그래서 이 두 위치에 포항에는 이제 포항 청진리가 있고 청진시에는 포항구역. 이게 의도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 이름을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느 국가를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어느 도시를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세요? 도시를 이야기하죠.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점차 갈수록 국가의 개념보다 도시의 개념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도시 개발과 도시 브랜딩으로서도 굉장히 힘을 보태야 하는 시점에 있는데 이게 이 쌍둥이 도시를 엮음으로써 도시의 브랜딩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굉장히 유사한 김책제철소와 포항제철이 있잖아요. 근데 포항제철은 한국 산업화의 그 물꼬를 튼 중요한 포스코 제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북한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해외에서 이 철의 원자재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바로 연결해서 조금 더 환경을 위한 이런 우리가 중간에서 세고 있는 그런 환경적 손실, 경제적 손실, 그리고 인적 손실을 제외하고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부산에서 되게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2050년에는 뭐 네, 들어보셨죠? 그 수상도시가 설립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시범도시로서 그 주택 단지인데 굉장히 토지 한 번이면 그 외부의 기온과 내부의 기온을 알아서 조절해서 실내 온도를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집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서 맞춰주고 전동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마을 단지가 부산에 생겼다고 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왜 그걸 더 이야기하냐면 해외 투자 유치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행하고 있는 더라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더라인 들어보셨죠? 굉장히 길게 된, 이제 우리는 평형적으로 도시를 세웠다면 이것들을 직선 형태로 세워버리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스마트 도시여서 해외 유치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인적, 물적 모든 것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면서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고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그걸로 마케팅을 많이 해요. 근데 스마트 도시는 사실 저는 이건 우리가 당연히 가져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넘어서 소프트 시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프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 시티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소프트 시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거로 넘어가자면 이제 유엔에서 SDG 발전 목표로서 이렇게 다양한 목표들을 세워두었는데요. 이 목표를 굉장히 유엔에서 추진하다 보니 우리끼리 혹은 북한은 이런 거 잘 모를걸? 핵 개발을 위해서 당연히 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상 외로 우리는 사회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속 가능 개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 뜻에 따르고 동의한다라는 서명과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닫혀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굉장히 평화와 그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힘은 너무나도 세게 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처럼 혹은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닫힌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콜로지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훑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이 세워놓은 이제 규칙과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의 포지션과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질 거라는 그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G3라는 중동 국가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관계에서도 1대1로를 통해서든 이렇게 연결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됐을 때 혹은 통일을 아직은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했을 때조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갈 그 포부나 일할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 중국은 관시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이제 에클레시아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잘 참고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보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저는 대학원생 때 주민 참여, 주택 환경, 주거 문화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PPT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계신 사회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양한 것이 있겠죠. 근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그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거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그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낙담이 되기도 하고 청년으로서 앞으로 착잡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단념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의 미래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점점 더 핵가족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1인 가구 비중이 높여지면서 이제 주거도 그에 발맞춰 1인 가구 체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문제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이런 주거적인 부분에서 획일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커뮤니티의 상실, 단절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단절과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 압박, 부담감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크죠. 안 그래도 이제 뒤에 계신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국민연금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착잡하다. 우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경제적, 심리적 압박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할 뿐이지 사실 내적으로는 그런 갈등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봤을 때 저는 대학원에서는 이걸 주거를 변화시켜야 한다. 조금 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로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썼다면 이제 통일적 관점에서는 이제 분단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남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통일이 우리의 물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이런 사회적 문제나 주택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의 개념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제 통일의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의 지역이 많아지고 다양해질수록 그 개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획일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양성으로 바꿔줄, 변모시켜줄 그 선이 통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면 이제 좌측에는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우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 통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키워드로. 근데 사실 경제적 부담, 통일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통일을 할 때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도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국민연금도 못 받는데 통일을 위한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찾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을 했을 때 나오는 지출해야 할 우리가 희생해야 할이라고 표현하기는 싫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비용과 분단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 정말 거의 비슷하다, 혹은 분단 비용을 유지하는 체제가 더욱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군대 다녀오셨나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이 많죠. 네, 근데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알게 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군단에서 전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을 했을 때 물론 군대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직업군인으로서의 변경될 수 있는, 미국과 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집약적으로 축약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분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무역을 할 때 북한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하는 비용들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산출했을 때 엄청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분단 비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드는 통일 편익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줬는데 경제적 발전,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오는 통일 편익이 있을 거예요. 통일 편익은 비경제적 통일 편익과 통일 편익, 그냥 경제적 편익으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살짝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게 그림이 너무 작죠, 여러분? 제가 그 강의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좀 작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 편익,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평화 안정, 통일이 되었으니까 당장의 전시 상황에서 통일을 함으로써 점차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제 지위를 우리가 아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포지션이 중요한 만큼 그렇게 전쟁과 그런 다양한 국가들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그 파워 시너지는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족 재결합, 물론 너무 좋은 건데 지금 분단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아까 제철 공장에서 이렇게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소 배출이 굉장히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그것들로부터도 절약이 되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ESG를 진짜 추구하려면 통일이 가장 빠른 해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프라 개발, 당연히 열리고 뚫리면 인프라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국제 경제적 영향력,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스위스가 그 창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예요. 그래서 그 김정은도 창업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개발하고
뭔가 창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남북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가지고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려있는 환경과 조건, 포지션, 그 지정학적인 이득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의 통일 심볼, 우리는 나 자체도 브랜드로서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국가적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통일 심볼, 평화 이런 심볼을 취득하게 되면서 브랜드적 관점에서도 굉장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사회적 분단으로 세워진 세월이 얼만데 이런 의식적 단차를 어떻게 줄이죠? 그런 포지션에서 봤을 때 저는 소프트시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시티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소프트시티라 하면 이제 시설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사실 초기에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만든 개념이기도 해요. 공평하고 평등하고 분배적인. 근데 인간은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흘러갔으나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나만이 처해진 이 극단적 자본주의를 조금 더 완충시켜줄 그러니까 스펀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어진 공산당, 그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조절을 해나갈 수 있는 대화와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회피하고 대화가 안 통해 이런 부분으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조절을 하고 새롭게 뭔가 이념적인 부분으로서 나는 여길 택할 거야, 저길 택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체로서 어떤 뭔가 이 나라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이쪽에 붙자, 저 나라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이쪽에 붙자가 아니라 완벽한 독립과 우리가 새롭게 자주적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반도라는 그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서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 어려움 분명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광장,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통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동상 다 없애버려야지, 다 철거해야지, 무너뜨려야지, 없애야지, 광장 파괴해버려, 새로운 건물 짓고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당 체제나 혹은 민주주의, 그 자본주의의 극단적 체제를 다시 한번 그 길로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북한의 관광적 자원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광장에서 사실 소통이 시작되고 교류가 시작되고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아니야, 우리가 선지식으로 쌓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남북한 청년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아까 창업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의학, 중의학은 굉장히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는데 한의학은 생각보다 잠잠해요. 근데 그 부분 사실 중국에서 북한의 고려 산삼 이런 것들이 중국 것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일도 다문화되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을 같이 함께 발전시켜서 나타내면 조금 더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따 질문할 거니까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산에 한의대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코끼리입니다. 거의 막바지로 다 달아왔는데 여러분 메인 코끼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메인 코끼리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메인 코끼리가 뭐냐면 이제 서커스에서 활용되는 코끼리 있죠. 그 친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밧줄 체인을 묶어둬요. 너무 작은 체구, 그때는 나름 작은 체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체인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좌절과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커서는 사실 두꺼운 그 체인줄이 아니라 그냥 얇은 밧줄이 있어도 애가 알아서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전에 제가 코끼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우리가 교육받고 학습받고 해온 환경 속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손해를 감당해내야 하고 어렵고 저들은 악의 축, 핵과 관련된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선과 악, 저들은 아니고 우리는 맞다, 이런 이분법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뭔가 통일을 생각했을 때도 나와 동떨어진 것, 내 시대에서는 뭐 이뤄질 수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미 장성한 코끼리로서의 힘을 갖고 있어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힘 안에서 그 코끼리가 갖고 있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코끼리가 되기보다는 이것들을 탈출해낼 수 있는 코끼리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쿤올람, 이제 히브리어로 타쿤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태인의 교육법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유태인 자식들을 기를 때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아이야, 너가 떠날 때의 세상은 너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보다는 조금 더 괜찮길, 아름답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절대적 진리, 엔트로피 속에서 그 무질서함이 점점 확충되고 점점 더 전쟁은 커지고 이념적, 경제적, 문화적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그 세상 속에서 살겠지만 우리는 꾸준히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로서 창조사역협력가의 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이 벅차고 문 앞에 이제 그냥 닫힌 벽 같고 메인 묶인 코끼리 같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천의 가장 큰 강점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 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떠나서 그것들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제쳐두고 봤을 때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애국을 하게 해줬는데 출애굽을 하게 해줬는데도 너 때문에 내가 뭐 고기도 못 먹고 여기서 이렇게 40년간 떠돌아다녀야 한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저 같았으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치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망이 너무 됐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내 희생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은 다 어디 가고 내가 이제 조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쉴 만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너는 딱 거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저처럼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주님, 그렇다면 내가 할 기도는 그 정해진 때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때에 그걸 중점으로
거꾸로 세아릴 수 있는, 그 거꾸로 나를 세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통일이 멀어 보이고 당장에 사실 28 전쟁이 터지면서 당장 우리가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되지 못하고 우리가 통일된 그 시대를 못 누리더라도 혹은 설령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뭔가 정해진 것들을 주셨으면 내가 그것들로부터 거꾸로 새알려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렵죠. 이런 관점의 전환과 바라보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일정을 두고 살 때도 디데이를 정하고 거꾸로 세는 연습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착안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 처해진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낭만스럽고 또 눈앞에 통일 저 먼 것들이 뭔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더라도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 뭔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굉장히 그 혼돈의 카오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같이 응원하고 그런 거꾸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테니 낙담하지 말고 이 중국어, 중국 문화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통일과 한국과 한반도 이 열방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중국화 전공자로서 우리는 항상 인문학을 하면서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아무 원인이 없는 문제나 현상은 없다. 반드시 그 이면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웠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정말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 좀 더 좋고 좀 더 아까 우리 이정호 연구원이 얘기했던 참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주길 참 원했는데 아까 우리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질서정연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질서정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학의 전공자로서 우리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한번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우리 이소호 연구원께 그런 걸 좀 묻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지금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핫 이슈들을 한 번씩 둘러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중동으로 다시 북아메리카로 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쭉 돈 그런 기분.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사회의 핫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달아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참 이렇게 거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들을 우리가 화두를 굉장히 던져줬는데 막상 점심 먹을 때 뒤에 있는 연구원과 국민연금 우리 못 받아라고 하는 이 이상과 이 현실의 그 괴리를 이정호 연구원은 본인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 물론 우리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비전을 허락하고 구하고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궁극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이정호 연구원의 이런 현실과 어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만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땅을 쳐다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현실, 이 이상과 현실의 벌어지는 그런 많은 간극들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좁히고 있는지,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뭐 HSK 열심히 공부해라 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좁히고 있는. 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물론 그것이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겠죠. 아직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나이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형일 텐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동생들과 함께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 속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려고도 많이 했었고, 모르는 척 하려고 했던 저의 태도를 돌아봤을 때 그것조차도 썩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실과 이상의 간극에 있을 때 처음에는 외면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핑퐁을 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 게 어느 순간 딱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근데 이것들이 그래서 연구실을 떠나야 하나? 나도 현실에 찾아서 돈 많이 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나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많은데, 내 탤런트 너무 많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디자이너 쪽으로 가도 먹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나는 힙하고 예쁜 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포항이 아닌 서울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그 갈등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두고 봤을 때 조금 더 중심을 실은 건 이 사회 현실에서는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이상을 저의 현실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코 이상적이지만은 않은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 분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우경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목이 약간 비슷할 텐데 김누리 교수님의 그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저는 굉장히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도망칠까 회피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내가 지금 처해진 이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방향성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오고 있는 문제들이라 거구나 라는 것들이 정립되고 나니 이것들이 동떨어진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비유를 했던 국민연금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으로서 해결이 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국민연금으로서 충족되지 않아도 다른 방향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길들, 루트가 더 많이 생기고 더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뭔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이제는 보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핑퐁이 계속될수록 점차 앞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 되는 나의 그 핑퐁된 그 연결선들이 이걸 하나로 뭉쳐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것인지 혹은 이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멀리 보이더라도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것들을 결단하면 여러분이 보이는 그 시각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상적이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때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나만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고 돌에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것 같고 저는 성향상 굉장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칠 바에 계란으로 후라이를 하든 알을 낳든 해서 이거를 경제적인 발전으로나 다른 전략들을 사용해서 더 큰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큰 바위로 이 바위를 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맨 땅의 헤딩 같은 부분들이 후라이를 하고 있고 뭔가 닭게장을 하려고 하는 그 양계장에 집을 짓고 있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코 동떨어지고 맨 땅의 헤딩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나의 삶과 이상과 현실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누가 마이크를 받아서 계속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꼭 질문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한 사람이 우리 왜냐면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가 질문을 받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또 원래 이 좋은 것일수록 시간 안에 또 맞춰야 되는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 한번 우리 교육대원 다니는 우리 학생들 혹시 뭐 궁금한 거 혹시 뭐 있어요? 또 뭐 혹시 없을까? 제가 지금 마이크 크리스천으로서 한 얘기들이 뭐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어떤 이상 사이에서 핑퐁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 중에서도 조금 심리학하게는 좀 도태돼가고 어쩌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만약 그런 크리스천을 본다면 위로 어떤 조언, 어떤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왜냐면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지금 나 말고 주위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면 또는 같이 고민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주위에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되 계속 그게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게 나을 수도 있고 그게 나을 수도 있고 도태되어 있는 이런 말씀하신 좀 고민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처럼 아직 결단이 좀 부족한 고민의 씨앗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약간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크리스천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실론, 무실론의 개념에서 그냥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전쟁을 그냥 가만히 내두실까? 왜지? 사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는 건 교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겨버린 케이스였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진 않으셨는데 네, 조금 삶의 쓴 맛을 겪고 하셔서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그냥 감당하게 내두셨어? 더 넓은 범위로 생각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왜 그대로 내두셔? 뭐,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가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며 그걸 관망하고 관조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걸 알려고 하고 넘어가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태도 생각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으나 조금 더 우리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읽고 제가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해결해버리고자 하는 성품을 지닌 분이 아니에요. 하나된 연합함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의 그 씨앗, 지금 질문해준 친구가 만든 갈등에 있고 아직 결단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에 봉착한 그 마음의 그 씨앗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바는 아이야, 나는 내가 혼자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고 싶지 않아. 너를 창조사역 협력가로서 혹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는 한 일원으로서 너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너에게 그 마음을 부어줬으니 선택은 너의 몫이야. 이제 그 심령을 바라보고 직면하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고 일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 불평 자체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을 다 알고 하는 거 교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이해가 스스로도 안 되잖아요. 남북한 왜 통일 못하고 이런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뭔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분단된 상황에서 미국에 짓눌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출되어 있지? 점점 자본주의는 그게 다르고 사실 제 안에도 그런 질문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이 결코 그냥 그 질문을 하는 어떤 한 사람들조차도 뭔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싶구나 하는 관점에서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론 나와 동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속 내면 안에서 나의 삶이에요. 사실 이 극단적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연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의 진로와 방향성을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물꼬로 헤쳐나가는지의 그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역할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친구가 결단을 하기 앞서서 그 마음 혼란스럽고 갈등 안에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에클레시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통일 문제를 다루고자 이 특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그 지점은 우리의 비전의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며
아까 얘기했던 민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맨 땅에 헤딩한 근데 맨 땅에 헤딩하면 분명히 아플 걸 뻔히 아는데 이걸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맨 땅에 헤딩하면 아프지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맨 땅은 아닌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스펀지가 방석이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맨 땅에 헤딩한 사람만 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물론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고 살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제 이러기 위해선 나 혼자만 잘 나가고 잘 되어서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 결과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너도 잘 살아야 되고 얘도 잘 살아야 돼. 그럼 난 역시 잘 살게 되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러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환경이 그렇게 내 뜻대로 쉽게 변하나? 그러지는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 늘 항상 핑계거리를 찾지.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환경이 그렇다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환경을 탓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뭐 해야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하늘을 보면 뜻하지 않게 유성을 바라볼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저 5, 6도 위에 뜬 그 달에 비친 그 윤수를 5, 6도에 돌아가는 그 연락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5, 6도 돌아가는 그 연락선 위에 옆에 윤술이 비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런스라고 얘기하지 이상과 현실 속에서 그 밸런스를 굉장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런 기회는 그게 사람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상황은 올 수 있다는 것. 그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뭐 우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혹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질문. 그 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연했다시피 이제 빠르게 이제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앞으로 강사님의 그 비전, 행보, 이게 뭐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도 제 비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창조사역의 협력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혼자만은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혼자 통일을 꿈꾸고 해결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문제도 아닐 뿐더러 사회적 문제를 저만 개선된 환경에서 잘 산다고 해서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청년에 대한 마음이 같이 부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정말 한 명이라도 이 마음에 동참하고 꿈을 갖고 그 불씨가 씌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도 또 한 가지의 비전을 성취하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의 행보나
뭐 앞으로의 어떤 것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물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라고 했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저는 도시 브랜딩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양 도시를 넘어서서 그 외에 숨겨진 그 북한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그 지역에 대한 도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싶고요. 단순히 스마트 시티, 휘황찬란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선을 이루고 협력했을 때 더욱더 매력적인 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광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 비전의 일환이고 현재 저희 랩실에서 같이 함께 통일에 대한 것들을 청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시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연구원님 외에도 2 연구원이 더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전시 기획을 준비하는데 경주에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함께 즐기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한 관심 있는 혹은 불씨를 숨겨주고 싶은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같이 데려와서 누릴 수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창조사역협력가라는 그 비전 안에서 저의 업은 더욱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나눴던 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오신 2 연구원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항상 부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지와 또 해상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살면서 가졌던 꿈은 우리 학생들과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 평양에 도착해 우리 이정호 연구원이 만든 아름다운 평양의 도시를 보고, 그리고 그참에 계속 기차를 타고 압록강 뚜안치아오를 지나 압록강을 지나서 단동으로, 그리고 북경으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러시아를 가고 싶은 사람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북경에서 다시 울란바토르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통일을 꿈꾸며 그렇게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내 꿈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열심히 수행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나누고 싶고, 오늘 너무나 사실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 특히 목요일 오후인데 참 와서 귀한 걸음 해주셨고, 또 많은 것들, 그냥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또한 비전까지 함께 나눠 주신 우리 이정호 연구원과 열심히 지금 뒤에서 스텝으로 일해주신 우리 연구원 이름을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주시면. 네, 저는 이소명 연구원이라고. 네, 이소명 연구원, 우리 2분 연구원께 큰 박수로